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바라보면서 공매도에 대한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매도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분명히 감정적으로 매우 불편하게 들릴 겁니다. 감정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공매도에 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을 가장 많이 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를 이용해서 수익을 보지만 개인은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도 대주거래라고 해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가서 주식을 빌리는 반면에 개인은 증권사에 가서 제가 대주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 조건과 절차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증거금과 이자도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주식을 빌려주긴 합니다.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이거 봐라.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은 이렇게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게 거의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수준 아니냐.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건 시장 논리로 봐야 됩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낮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돈을 떼어먹을 가능성, 파산할 가능성, 도망칠 가능성, 잠적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낮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까지 동등한 조건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신용등급이 1등급인 사람과 신용등급이 10등급인 사람에게 똑같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줘야 된다라는 주장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이것은 시장 논리에서 그렇게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공매도 세력은 악성 정보를 흘려서 주가를 하락시키고 수익을 얻는다는 주장도 참 많이 하는데요. 정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시세조종 세력은 호재성 재료를 흘려서 주가를 띄우고 수익을 얻죠. 이거는 불법 거래의 부정거래의 영역입니다. 법을 처벌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고요. 시세조종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공매도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악성 정보를 흘려서 주가를 하락시키고 수익을 얻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시세조종 세력이 호재성 재료를 흘려서 주가를 띄우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주식 매수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가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는 주장도 참 많이 나오는 주장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업틱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가가 있으면 현재 가격보다 공매도 매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한 호가 위에서 그 매물을 내놔야 됩니다. 10,000원짜리면 11,000원의 공매도 매물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공매도 매물이 계약이 체결되면요. 호가는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한 틱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거래가 체결됨으로써 주가가 하락한다는 주장은 또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삼성증권 사태에서 도대체 왜 주가가 급락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자, 삼성증권 사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직원은 본인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매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공매도가 아닌 그냥 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업틱룰도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삼성증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주식을 직원에게 줬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화가 나는, 가장 불편해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봐라, 결국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규정을 세워서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키지 않게끔 만들어 놓긴 했지만 결국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팔 수 있는 무차익 공매도가 가능한 것이잖아 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화를 내고 계시는 건데 맞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팔 수 있는 무차익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고요. 그 구조라는 것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나 삼성증권의 사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501만 주가 매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매물은 계약이 체결됐죠.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누군가 매수자가 나서서 내가 이 501만 주를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501만 주에 대한 돈을 이미 지불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는 계약 체결일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결제일이 3거래일 뒤죠. 결제일이 됐을 때 501만 주가 그 매수자의 계좌로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회사는 부도가 나게 됩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기업이 돈을 갚지 못했다. 그러면 그 기업은 부도가 나는 거죠. 내가 돈을 지불을 했는데 그 기업이 나에게 제품을 보내주지 못했다. 그 기업은 부도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 분명히 매수자가 내가 돈을 지불을 했는데 그 주식이 결제일이 됐을 때 내 계좌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이 이렇게 결제일까지 빠르게 501만 주를 구해서 매수자에게 줬던 것이고요. 그것을 실패했던 것이 바로 한맥투자증권 사태입니다. 주문 실수로 증권사까지 망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예탁결제원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결제일 매일매일 오후 1시가 되면 현재 전체 유통 주식수와 그리고 전체 발행 주식수 그리고 거래가 체결된 주식수 이런 것들의 숫자를 모두 다 맞춥니다. 만약에 틀리게 되면 이 주식의 숫자가 틀리게 되면 결제를 거부하게 되고요. 결제를 거부하게 되면 주식이 계좌로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권사의 부도 사유가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번 사태를 통해서 무차익 공매도가 가능한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결제일까지 하루 이틀 사이에 증권사가 부도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이런 일들을 암암리에 해왔겠느냐. 물론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지만 그 의심이 좀 과도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